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가 최근에 이제 기업 이제 실적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갑자기 확 좋아진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사료 관련된 기업인데 실적이 갑자기 좋아질 일이 없거든요. 사료 기업은 안정적인 실적은 나오고 실적에 붙이면 이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특히 매출액이 확 올라갈 일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고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래처를 뺏기기도 힘들고 뺏어 오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M&A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3월 달이면 이제 1분기인데 1분기 끝자락 3월 달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2분기 때부터는 4, 5, 6월 달 실적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소위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좀 싫은데 뭐 폭등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고 3분기 역시 4분기 역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출 규모로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2024년도 올해 연간 매출액은 약 150% 정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겠죠. 목표가를 제시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추정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수적으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딱 그 종목 하나만 일단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20분도 안 될 거예요. 바로 이지바이오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죠. 이지바이오는 예전부터 좀 이름 자체가 일단 이름에서 일단 개인들한테 많이 좀 관심을 받는 막상 바이오 기업이라고 딱 가서 들어가 봤더니 흑자 기업인데 바이오 기업이라고 좀 들어갔더니 뭐 사료 기업이니까 에이 막 실망했던 뭐 그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세계 사료 첨가제 쪽은 뭐 이 신흥 국가들의 소득 수준 증가 때문에 육류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료 첨가제 시장은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국도를 좀 갖게 된다. 그리고 성장률도 연평균 5.8%면은 굉장히 높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구촌 국가 중에서 5.8%의 GDP 성장률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면은 그 신흥 국가 중에서 높은 성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료 쪽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료 사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그 중에서 이지바이오에 얽혀 있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지바이오는 그 이지바이오 홀딩스 그쪽 관련돼 가지고 별도로 이제 분사해서 나왔는데 얘들이 사료 중에서 이제 자돈 사료라고 있어요. 이 자돈 사료는 뭡니까? 자식 돼지라는 얘기죠. 돼지 새끼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이니까 새끼 돼지라고 얘기를 하죠. 예. 돼지 새끼, 새끼 돼지 같은 말인데 일단 돼지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료를 주는데 큰 돼지도 있고 새끼 돼지도 있고 근데 얘네는 뭐냐면은 완전히 갓난 돼지예요. 갓난 돼지.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으면 엄마 돼지의 모유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간이 생후 25일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갓 태어난 돼지의 이유식을 공급하는 그쪽 사업을 좀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 돼지는 소화기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제품이나 다수 첨가제가 투입되는 가공 기술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있고. 근데 이쪽 사업은 좀 안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침이 큰 산업이냐,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이냐,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판매 가격에 대한 것은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원재료 가격, 환율, 국제 유가 이런 쪽에서의 변동이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다른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흑자 같다가 적자 같다가 막 이러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변동성은 높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축산물 쪽은 이게 국내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수재로 뽑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변동의 그 탄력성이 좀 비탄력적이죠. 예, 수요 변동이 낮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도 음식 먹을 때 음식은 필수 소비재잖아요. 돼지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사료는 필수 소비재인 것처럼. 그리고 내수 위주입니다. 이게 수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성장한다기보다도 이미 기존 거래처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소위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돼지, 새끼 돼지의 그 모유식, 그러니까 이유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있다. 실적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런 부분을 일단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사료 첨가제 사업인데, 이게 부가가치가 좀 높은 산업입니다. 일단 사료에다가 뭔가를 첨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우리들도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키우게 되면 그 뭐 사료에다가 영양식 같은 거 좀 더 첨가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에다가 뭔가 첨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발효, 효소, 생명, 유전공학 등의 생명공학 기술이 근간으로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욕 제공을 목표로 하는데 이게 사료 밸류체인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기업을 인수한 게 바로 이쪽 사료 첨가제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경기 변동성의 영향은 낮다라는 거, 안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다. 그래서 환율의 영향을 좀 피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료인 옥수수, 대두박, 뭐 가격 등락 있겠지만은 뭐 수급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을 이걸 인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 현재 이지바이오만 일단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사료 첨가제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실적 급등이 전망이 되는 게 아니라 확 실시됩니다. 왜냐? 앞단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왜냐? 사료 기업은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지분 인수를 100%를 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실적이 플러스 1+1으로 나온 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화학기업을 인수했다. 이러면은 지금 작년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뭐 적자로 빠질 수도 있겠죠. 인수한 기업이. 근데 그러진 않기 때문에 실적 급등이 확 실시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그 3월 1일자입니다. 실적이 연결된 게. 2월 달에 발표를 했고 3월 달에 이거를 이제 실적에 반영이 돼가지고 1분기 실적에 일부 영향을 줬어요. 이게 지분은 100%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 특히 순이익까지 이런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두 이지바이오 쪽에 잡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이지바이오가 바로 밑줄에 있고, 데브니시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데브니시가 매출액이 2,180원인데 이지바이오 1,654억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은 이지바이오가 좀 더 높고요. 데비니시는 이지바이오보다는 좀 적고요. 기업을 인수했으면은 인수한 기업은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뭔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쳐내면서 정상적인 아마 수익 회복이 나오겠죠. 보통 이제 기업을 인수하면 구조조정부터 일단 하잖아요. 그래서 좀 기업을 좀 가볍고 깔끔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신규 사업한다 뭐다 일 벌려놔가지고 적자에 빠진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쳐내면서 수익성 개선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이것 때문에 일단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것이 그냥 더해진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이지바이오 올해 실적은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인수를 왜 했냐?
일단은 이지바이오가 지금 수출 비중이 한 12% 정도 달해요. 그래서 이 데브니시를 인수를 해가지고 해외 시장 쪽에서 첨가제 사업을 좀 확대하려고, 그리고 상호 시너지까지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데브니시가 해외 쪽에 그 네트워크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사들이 있잖아요. 그 고객 유통망을 통해서 이지바이오의 또 다른 제품, 아까 그 뭐 이런 것들 가령 제가 이제 얘기한다면은 데브니시는 사료 첨가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이지바이오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자돈 사료 사업도 함께 그쪽 망을 타고 진입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허나 이것은 그건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제 통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뭐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권한다기보다도 한 올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일단은 지금 이지바이오의 실적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동안 매출액은 고성장을 해왔어요. 견조한 실적, 매출 성장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왔어요. 연평균 23%의 성장이 나왔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이때는 조금 시끄러웠을 때였죠. 코로나 터지고, 그렇죠.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뭐 곡물 가격 올라가고 환율의 변동폭 커지고 또 전쟁 터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영업이익도 그나마 연평균 11%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했다. 이게 사료 사업치고는 성장률이 높네요. 이 정도면 높은 편입니다. 다른 음식료 기업들 영업이익 연평균 증가율 보면 10%도 안 돼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지난해 1, 2, 3, 4 이제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24년도 1분기 때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매출이 무려 50%가 올랐어요. 이제 영업이익이야 뭐 비용단에서의 뭔가 이제 이슈가 있으면은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데, 매출액은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더구나 분기가 이게 뭐지? 이렇게 살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헤쳐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자, 1분기 때 매출액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1%가 증가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디까지나 데브시스 인수일이 3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1월 달과 2월 달의 실적은 안 잡혔다는 얘기죠. 3월 달, 그 30일치만 1분기에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감안하게 된다면은 1분기 인수 효과는 3분의 1밖에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고, 이걸 바꿔 얘기한다면 2분기부터는 뭐 4, 5, 6월 달 모든 실적이 다 반영이 되고, 물론 뭐 3분기, 4분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2분기부터 실적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일이 5월 달이기 때문에, 아니 5월 달이 아니죠. 8월 달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이, 네, 저 같은 이제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들이 생기겠죠. 지금 뭐 보니까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4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 규모상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사모펀드 쪽이나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또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기관 쪽에 붙지 않겠느냐,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기관은 없죠. 더구나 이제 이런 스몰캡을 이제 추구하는 그 기업들은 그러겠죠. 그 뭐 투신들이나 뭐 이런 쪽은 그러겠죠.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미리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 뭐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는 좀 더 할게요. 자, 분별 매출 1분기 때 좋아진 데가 아무래도 그 미국 기업이 그 첨가제 쪽을 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80%가 증가했네요. 이쪽이 사료 쪽은 뭐 전년하고 동일한 한 0% 정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걸 다 더해서 매출액이 50%가 증가했다. 앞으로 첨가제 쪽이 커지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이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얘네가 하고 있는 이 사료, 그 자돈 사료를 아마 그 미국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할,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네, 전년 대비 일단 주당 순이익이 25%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도 실적 전망을 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갖고 와봤습니다. 자, 1분기 때 아까 요만큼 나왔다 그랬잖아요. 3월 달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분기부터는요. 4, 5, 6월 달 세 개의 석 달치가 모두 실적이 반영이 돼서 매출액이 폭등을 합니다. 자,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동일, 자, 2분기 여기 매출액이 지난해 매출액 406억 했는데 2분기 때 전망치가 1146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182%가 증가해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51억을 했는데 이번 2분기 때는 91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분기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러한 게 공시로 나오게 된다면은 뒤늦게 이제 매수세가 좀 드러나겠죠. 그래서 주가가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한 것도 아니고 적정 주가에 도달하려면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고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뢰를 하는 게 아까도 제가 앞단에서 좀 약간 길게 얘기한 게 사료사업이 워낙 고정거래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나가고 원재료 가격에 대한 변동에 판가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큰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기업을 인수했다 그러면 1+1입니다. 그냥 하나가 그냥 플러스 하나가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덜하다. 연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동안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그동안 이지바이오의 사료사업 매출액이에요. 단위는 억 원입니다. 자, 2021년도 715억 원. 자, 밑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사료 첨가제 사업이에요. 점진적으로 증가하죠. 자, 2024년도 확 2천억 정도가 데브시스의 매출액이 그냥 툭 더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1+1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그럼 영업이익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업이익. 자, 이거 볼게요. 밑에는 사료 쪽의 영업이익이고 바로 위에 지난 것은 사료 첨가제였는데 갑자기 데브시스 영업이익이 하나가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2024년도 실적은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이런 구조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자, 뒤에 전망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올해 것만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완전 다르죠? 매출액이 더 큰 회사니까 매출액은 전년 2023년도 대비 152%의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아직 그 데브시스의 영업이익률이 이지바이오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더해주면 70% 정도 성장한다. 이것도 어딥니까? 영업이익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 순이익은 어떻게 된 거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이지바이오가 저걸 인수하면서 외부에서 이제 대출 같은 거를 이제 자금 조달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 대출을 일반 시중은행이 아니라 산업은행 같은 데서 대출을 받게 된다면은 신용대출도 아니고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기업 지원 대출 뭐 이래가지고 이자율이 한 4%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영업이익 성장은 70%지만은 순이익 성장은 한 10% 이상 보수적으로 확 깎아버려가지고 한 60% 정도 성장하는 걸로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PR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PR을 계산해 봤더니 2024년도 추정되는 PR이 6.1로 이 기업은 2020년도에 인수한다. 상장을 했는데 그 상장일에 가장 낮은 지금 PR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은 싸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기업을 사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평가 여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상대적으로 좀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은 좀 덜하죠. 그쵸? 뭐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상장일례로 가장 저렴하다라고 보면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하고 그럼 이제는 이제 목표 PR을 얼마로 잡아야 될까? 목표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의 PR은 9.8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도에 PR도 9.8이 됐고 과거에 이렇게 높게 13 이렇게까지 주진 않을게요. 사료사업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고성장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높게 쳐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딱 지금 있는 그대로, 딱 지금 있는 그대로 10까지 줘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가치가 변했잖아요. 지금은 9.8이고 과거에도 9.8이었는데 기업 가치가 변했고 이제 미국 그 기업을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에 이제 수출 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미국 기업은 첨가제 사업만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지바이오가 그걸 통해 가지고 첨가제 사료뿐만 아니라 아까 자돈 사료 쪽 사업도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도 재평가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게 보면은 한 10 정도 주면은 되겠다. 이것도 보수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2024년도 기대될 수 있는 목표가는 한 7만 2천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한 이 정도인데 눈치채고 있어요.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서 한번 갔다가 일석으로 갔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가고 있어요. 지금 조정폭도 낮아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미 소문 났고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가고 기타 법인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조금만 이제 투신들도 들어오겠죠. 그러면 목표가를 한 7만 원 정도 잡으시고 저는 뭐 7만 2천 원으로 보고 있는데 7만 원 정도 잡으시고 여기 6만 5천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한 50% 정도, 50% 이상 먹는다 생각하고 네, 6만 원까지 6만 5천 원 네, 여기서 7만 원 그 사이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게 저는 그래요. 삐질삐질 올라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막 지지고 볶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목표가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가요. 근데 단계 갑자기 이렇게 확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단계 확 급등해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딱 쳐내야 되는 게 맞아요. 목표가까지 가기 좀 어려워요. 단기 급등이면 수급 다 꼬여버리고 악성 매물 나와서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론적으로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그 이상 그래서 6만 5천 원 올라가면은 이제 서서히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할 준비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이 분기 실적도 나오면은 이 종목은 갖고 와서 밸류에이션 분석하고 적정 주가에 대한 변화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떠나서 실적이 안정적인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그 기업을 더 큰 기업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실적은 플러스 그러니까 2배 올라가고 매출액은 2배 이상이 올라가고 그리고 특별한 변수는 없다. 그리고 향후의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진출 이런 이슈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회원 방송이 있는데 회원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릴지 요거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투자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작년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면은 그냥 다 부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길 가다가 돈다발을 줍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돈다발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구조적으로 만약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러면 쳐다볼 필요는 없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고 뭐 대단한 사람들도 가끔 스텝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값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도 그렇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대단한 기업인데 진짜 뭐라고 할까 어떤 흠이란 걸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성장하는 기업인데 가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스텝이 꼬여가지고 실적이 역대로 박살난 기업이 있고 주가 역시도 박살난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던 주가는요. 바로 제가 얘기하는 길바닥에 돈다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돈다발을 주스면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죠. 금덩어리면 모를까.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기업이에요. 자, 매출액이 애들이 한 2009년도 정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상장 이래 매출액이 계속 고성장을 해왔어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매출액이. 왜냐면 이쪽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는데 그 기업이 이 기업이에요. 그 기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을.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매출이 급등을 했잖아요. 이게 뭐였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인데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고객사잖아요. 걔네들이 얘네 부품을 사는데 물류 대란이 생기니까 부품을 구입하지 못할까봐 안전 재고 확충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재고가 없으면은 걔네들이 재고를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얘네 부품을 확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물건은 못 만들어요. 물건을 못 만들면요, 그 회사의 고객사와의 납기 계약을 못 지켜요. 그럼 그거는 파국입니다. 파국.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재고를 확보하려고 나중에 그냥 널널하게 주문했다가 없는데 물건 이러면 큰일 나니까 이때 막 사재기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사재기가 들어오니까 매출액이 왜 급등을 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그래요. 갑자기 실적이 안 좋은데 왜 그렇지? 아무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매출액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그쵸? 처음으로 떨어진 게 뭐냐면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거 끝났네. 피크아웃 게임 끝. 이제부터 하락이야. 노, 그거 아니에요. 바로 그 거래처의 조급함 때문에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물건을 주문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괜찮아. 지금 재고 많아. 나중에 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떨어진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이 원래 과거에는 높았죠. 그쵸? 지금은 18% 이것도 높잖아요.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8%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뭐야, 매출 떨어지고 수익성은 완전히 박살났네.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확 떨어졌죠. 근데 이 영업이익은 또 왜 떨어졌냐? 영업이익률은 얘네가 하필이면 이때 얘네들 문제예요. 아까 그 거래처가 이 물류 대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얘들 물건 막 사재기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원재료를 구입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물류 대란 때문에 원재료를 구입하지 못하니까 고가라도 비싸더라도 원재료를 막 대고 막 그 매입을 했던 거예요. 이러니까 그 비싼 원재료가 이제는 그 투입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고, 하필이면 이때 신제품을 앞두고 연구 개발비, R&D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전체 매출액의 15%까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비용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억울하게, 아무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마치 굉장히 실적이 부진하고 앞으로의 실적도 나빠질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아주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해 2분기 때 완전히 말아먹었네요. 올해 다가올 2분기 때는요, 전년 대비 기조효과 때문에 성장폭은 엄청나게 커지겠죠. 자, 일단 순이익도 5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만약에 구조적인 문제였으면 올해 1분기 때도 안 좋고 순이익도 안 좋고 막 그럴 테잖아요. 다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자, 분기 실적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영업이익만 놓고 볼게요. 전년 대비 아까 20% 증가했죠. 1분기 때. 2분기 때는 지난해가 워낙 엉망이었으니까 7,000% 정도가 올라가고 3분기, 4분기도 전년 대비 40%씩 올라간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상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단은 2024년도는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고가의 재고가 점진적으로 소진이 되면서 일단은 재고에 대한 이슈도 완화되고, 연구개발비 부담은 완화될 거예요. 올해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구개발비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단 실적 성장이 크게 증가할 기업입니다. 연간 실적도 연평균 영업이익이 36%씩 여기서부터니까 확 올라갑니다.
주당 순이익은요,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이렇게 안 좋았던 주당 순이익이 올해 1분기 때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럼 여기까지 닿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올해만 전년 대비 86%의 EPS 성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러면은 2022년도에 EPS에 거의 근접하죠. 올해 2025년도는요 사상 최대 EPS 순이익이죠. 사상 최대 순이익이 2021년도에 기록해 있는데 이때가 최대 실적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근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주가가 사상 최대 주가였거든요. 맞나? 이때였어요. 이때가 아니었네. 여기는 그냥 테마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요. 성장성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고, 여기가 사상 최대 실적에 나왔을 때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2024년도, 2025년도. 근데 재밌는 게 여기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이 기업의 적정 주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 목표가였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됐다? 6만 원은커녕 지금 2만 8천 원입니다. 2만 8천 원. 주가 급락했는데 지금은 1분기 실적이 회복됐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는 한 9페이지밖에 작성을 안 했지만은 오늘 제가 작성한 페이지 수 보니까 30페이지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도마 위에다가 생선 올려놓고 제가 다 다지기를 다 했어요. 혹시 여기서 뭐 문제 있는 게 없나 이렇게 했는데 모든 지표들이 다 이제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액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수출액이.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전체 매출액에서 7, 80%가 수출액에서 나오거든요. 그 수출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 일단 러브콜이 계속 이제 재고 조정이 일어났으니까 이번에는 지난해 안 샀던 재고, 이번에 재고 보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PR이 일단 10.2예요. 그러면 지금 과거 PR 흐름과 봤을 때는 과거엔 더 높았어요. 이게 고성장주라고 그래가지고 테마까지부터 더 비쌌고, 그래서 그건 제가 표기를 안 했고 평상시 PR을 갖고 와 보니까 평균 PR은 한 15.5배고 올해 추정되는 PR은 10.2입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올해 한 52%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이 되고 내년까지는 9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 차익 매물한 뒤에 내년도도 다시 한번 투자해서 노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안에 50%라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더구나 이미 주가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1분기 때 이미 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증명이 돼 있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오해가 풀리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깊게 저처럼 조사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2분기 실적 나오면 그때 사든지 말든지 고민하자 아마 이럴 거예요. 2분기 실적은 뭐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모든 지표를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9시에 저 회원 방송이 있는데 그때 그 지표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종목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포트폴리오에 이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종목을 갖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나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왜냐면 기업이라는 게 특히 제조업 같은 건 사고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다른 종목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상쇄시켜주니까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 이런 기업들 뭐 10개, 20개 정도 보유하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그쵸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죠. 네.